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회복지 행정론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이죠. 자, 1번 봅니다. 사회복지에서 행정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차 집단의 역할이 커졌다. 자, 1차 집단, 2차 집단, 우리 쿨이라고 하는 학자에서 구분되어진 거 아시죠? 1차 집단,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 2차 집단, 계약관계로 맺어진 집단. 자, 1차 집단보다는 2차 집단의 역할이 지금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 지식이 이제 관련해서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2차 집단 하면 사회복지 조직도 대표적인 2차 집단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이유가 아닌 것, 1번이 아니에요. 실천에서 조직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졌다. 사회복지 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 간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조직에 대한 외부의 책임성 이행 요구가 증가했다. 한정된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자, 2번.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 자,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해관계 집단의 구성이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조직은 진짜 휴먼 서비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휴먼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도 이제 취약계층들이죠. 그렇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해관계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성과에 대한 평가가 진짜 어렵다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얘기 공부하셨어요? 하센펠트가 뭐라 그랬죠? 평가와 관련되어진 척도가 부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일선 전문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선 전문가의 재량에 많이 의존한다. 주된 기술이 단순하고 확실하다. 주된 기술이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회복지 행정 또는 사회복지 조직은 2% 부족하다. 그렇게 우리 공부했습니다. 3번. 휴먼 서비스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 환경에 의존한다. 환경 어떤 게 있었어요? 일반 환경? 과학 환경이 있었었죠. 대립적 가치의 상존성. 그렇죠. 대립적 가치. 보수냐 진보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뭐 배우셨냐면은 사회복지 이념 또는 가치 하면서 효율성, 효과성. 그렇죠. 이것은 어떤 가치? 선별적 가치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형평성, 접근성. 자,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보편적 가치라고 했죠. 이 두 가지가 대립적입니다. 자, 그래서 대립적 가치가 상존하고, 조직 간 연계의 중요성. 그렇죠. 연계한다. 그래서 조종자로서의 사회복지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었죠. 성과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평가의 척도가 부재하다. 계속 공부했습니다. 인본주의적 가치 지향성 당연하고요. 4번.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에 대한 행정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치 중립적 행정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자, 사회복지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게 하나도 없다. 가치 지향적이더라. 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선별적인 것은 효과성, 효율성. 보편적인 것은 형평성, 접근성.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역동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관리 실행해야 되고, 대립적인 가치로 인한 갈등 조정해야 된다. 13회 11회. 자, 홀수회 때 나왔던 시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공동 생산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자, 이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제공자 혼자서 만들어서 이용자는 독식적인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조직 간 상호 연계만 구축해야 되고. 5번. 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자,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높지요. 일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서비스 대상으로서 인간을 가치 중립적 존재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가치 지향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생산 과정에 참여해서 영향을 미치죠. 니은하고 리을이 맞네요. 6번.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하고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보다 상위 개념이다. 자, 행정은 정의가 뭐라 했었어요?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이렇게 공부하셨죠? 사회복지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정책과 서비스보다 실천보다 상위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과정적 관점으로 봤을 때 가운데쯤에 있다. 정책과 서비스의 가운데쯤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걸 상위, 어떤 걸 하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여기 나왔네. 3번.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 행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적 조정과 협력 과정,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그게 목표죠. 자, 97번.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죠.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사회 가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인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통합성을 추구해야 되고 목표를 구체하기 어렵고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항상 2% 부족하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다. 요거 중요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하면은 그건 사회복지 실천이야. 그렇죠. 개입이야. 그렇죠.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것이죠. 간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되 간접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자, 8번. 일반 행정과 비교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 자원의 외부 의존도 높다.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단 의존도가 높다. 자, 실천 표준 기술의 확립으로 효과성 측정이 용이하다. 자, 효과성 측정 도구가 없다. 부재하다. 계속 나오죠. 자, 9번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공통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 동원한다. 관리자에서 수행되는 기획 및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 거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일선 직원과 수혜자의 관계가 조직 효과성을 좌우한다. 이것은 사회복지 행정만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선 직원과 수혜자의 관계가 조직의 효과성, 바로 뭔가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서비스 생산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직 구성원 업무의 조정이 요구되어 직무평가가 이루어진다. 1번, 2번, 3번, 5번은 뭐예요?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공통점입니다. 10번 사회복지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행정 업무로부터 면제해준다. 자, 사회복지 행정이 지향하는 바 행정 전문가 행정 업무로부터 면제해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서비스 효과성 높이고 조직 운영의 실패 원인을 확인하고 실패를 줄인다. 조직 운영의 비일관성을 줄이고 조직 운영에서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자, 11번 이건 보지 마세요. 이게 트래커라고 한 학자가 얘기했던 건데 보지 마십시오.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편안하게. 자, 12번 미국 사회복지 행정 역사에서 90년대 이후 나타난 변화 사회복지 행정 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됐다. 자, 이건 1920년대쯤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했죠. 자선조직협회에 조직되었다. 에이, 이런 거를 뭐 에휴, 해야 돼 이거? 77 맞게 그죠? 예. 이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졌다. 이거 중요한 건데 1990년대 들어서 이제 미국은 공공과 민간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공공이 포기를 한 거죠. 복지다원주의화 하에서 그래서 공공, 민간이 각각의 영역에서 아주 활동을 하되 공공의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지역사회 건강센터 크게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의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민영화가 굉장히 왕성화된 거지. 시작되어진 것은 여러분 1980년대 초죠. 그렇죠. 자, 12번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넘어가고요.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 지역사회복지론의 역사 있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그것들을 잘 접목시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13번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개별 사회사업의 지식과 실천의 발달은 사회복지 행정의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 그렇죠. 개별 사회사업의 지식과 실천의 발달이 사회복지 행정의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이 이런 개별 사회사업의 지식과 실천의 기초 위에서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사회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영향을 준 거고 나중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 사회복지 행정에 큰 영향을 주죠. 뭐가?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 그 사회복지 행정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이라고 정의 내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보다는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 발달이 사회복지 행정 기초 위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30년대 초 경제 대공황 이후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감소된 게 아니라 매우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자, 빈곤과의 전쟁 시기 동안 사회복지 행정 발달이 가속화됐고, 자, 빈곤과의 전쟁 시기 동안 이거 중요한 건데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이 가속화됐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빈곤과의 전쟁 시기, 우리 1960년대, 65년이죠. 우리가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빈곤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빈곤과의 전쟁을 민간의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조직들이 이 일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고 국가가 주도했어요. 국가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사업 주도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보다는
오히려 정책이나 그러니까 국가의 제도 정책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죠. 민영화 이후 그러니까 신보수주의 등장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 증가. 이게 맞죠. 신보수주의 등장 19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 그죠? 그때 어떻게 복지다원주의를 하게 되면서 민간 복지기관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죠. 민영화 이후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공공과 민간 조직의 구분이 명확해진 게 아니라 모호해져 버렸죠. 자, 14번 미국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설명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쭉 보셔서 60년대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전문학술 연구지가 처음으로 창간됐다. 이것도 우리 다 공부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 15번 볼까요? 행정 변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 87년 전문 사회복지원 아우 지겨워. 이건 실천론. 그다음에 어디야? 지역사회 복지론, 그렇죠?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까지 나와 맨날. 이 87년 사회복지 전문용어. 자, 95년 분권교부세. 자, 분권교부세도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하셨죠?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2005년부터 했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재정분권이 본격화됐다. 이건 2005년입니다. 97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죠. 자, 2000년대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등장했고, 정확히 이제 2007년이에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하기 전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되어졌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된 건 2007년이죠. 이건 꼭 기억합시다. 16번 우리나라에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 맡았다. 아우 지겨워. 몇 년도? 87년 그죠? 1987년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자, 2007년이죠. 2007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2007년 수립돼서 제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시작됐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됐다. 이게 1997년이었었죠.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되면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또 4번도 같은 97년도 개정과 맞물려서 평가제도가 법제됐다.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받게 만들어졌죠.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에 사회복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2000년대 이후 들어서 이제 법인 필요 없고요. 이게 민영화가 우리나라 급속하게 됐죠. 특히 이제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법인 구태원 만들지 않고 뭐가 되나요? 이제 개인들이 사회복지 시설의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하세요.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좀 하세요. 시설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셔서 사회에도 좀 공헌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아도 개발시키시고 사회복지사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절대 시간만 낭비하지 않고 사시면 할 일은 참 많습니다. 멋지게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자, 17번 이런 건 보지 마시고 17번 패스. 자, 18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것도 패스 읽어보시고 19번 자,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법적 제도적 변화에 대한 설명. 자, 이것도 그냥 패스. 자, 그냥 편안히 읽어보시고 푸세요. 20번 자, 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함께 도입된 제도는 설치 신고제였었다. 기억하시죠? 신고제. 그래서 과거에는 허가제였었는데 신고제로 바뀌었죠. 자, 그다음 21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 과정과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도입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 사업이 국고 보조 사업으로 이양되어졌다. 거꾸로 됐죠. 국가가 운영하던 사업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꼴로 바뀌어졌죠. 지금 그죠? 이게 지금 반대로 된 거예요. 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전략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 박근혜 정부의 업적입니다. 그렇죠. 그분도 업적이 있어요.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요금에서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시고 22번 조직이론입니다. 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해서 개방체계적 관점 묶인 거. 우리 하센펠트가 이렇게 구분했었죠. 개방체계적 관점과 폐쇄체계적 관점이 있었어요.
폐쇄체계적 관점은 조직 내 변화만을 가지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폐쇄체계적 관점이었었고, 개방체계적 관점은 이제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 외에 조직의 유지, 조직의 생존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개방체계 관점이었었죠. 자, 보면은 폐쇄체계만 알면 되죠. 폐쇄체계 뭐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그 고전 이론들,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 이론하고 그 다음에 관료제 이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 그렇죠. 그래서 관료제, 여기 뭐 1번에 관료제, 상황적합 이론, 인간관계 이론. 여기서 관료제하고 인간관계가 바로 뭐예요? 폐쇄체계죠. 그 다음에 2번에는 과학적 관리론이 폐쇄체계고, 3번에는 인간관계가 폐쇄체계고, 4번에는 인간관계가 폐쇄체계고, 5번은 폐쇄체계가 하나도 없네요. 그죠? 개방체계, 폐쇄체계 꼭 기억하십시오. 자, 23번. 다음의 예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 조직 활동의 관료제적 병폐가 됐어요. 관료제 병폐. 장애인 직업 훈련 기관이 한정된 수의 클라이언트를 받아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선택의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업 훈련의 효과가 낮은 중증 장애인보다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증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자로 골라내려고 할 거예요. 즉 조직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렇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변화나 또는 수용 가능성이 더 좋은 클라이언트를 선발해내는 거죠. 선별해내는 거. 바로 크리밍 현상이죠. 특히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준이 취업률, 평가 지표의 지중에서 결정되는 경우에 이는 조직 생존의 차원에서도 피하기 어려운 선택된다. 전체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사회복지의 휴머니즘적 가치 실현을 저해한다. 바로 크리밍 현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레드 테이프는 뭐예요? 레드 테이프. 이게 지나친 형식주의를 얘기하죠. 자, 24번.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자,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이다. 맞죠? 과학적 관리론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강조하죠. 그렇죠? 정부의 법과 정책, 여론이 조직의 구조와 속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건 뭐지? 바로 신제도 이론에 관한 설명이죠. 신제도 이론. 그래서 법, 정책, 여론, 이런 환경적 변수에 의해서 조직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신제도 이론이죠. 조직의 목적은 상하의 일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맞죠? 상하 일치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상하,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위에 리더들 또는 이제 그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밑에 하도 어떻게 그대로 따르고 복종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상하 일치성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밑에도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직 관리는 조직이 처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건 상황 이론에 관한 설명이죠. 25번.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구성원들의 비인간화로, 그러니까 24번 보면요. 조직의 목적이 상하의 일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도 해당되고 관료제 이론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25번.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성원들의 비인간화로 소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고전 이론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관료제나 또는 이런 과학적 관리 이론, 이 고전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분업이라고 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분업은 항상 이런 문제 끌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비인간화 현상, 소외 현상, 그죠?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다. 자, 정서적 측면, 사회적 관계 중시하는 것은 바로 호손의 호손이 죄송합니다. 엘튼 묘의 인간관계 이론 얘기하는 거죠. 인간관계 이론. 주로 경제적 보상 강조한다. 그래서 어떻게?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인센티브 제도 강조를 했죠. 자, 폐쇄 환경을 강조하여 환경적 요인이 조직의 목적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했죠. 폐쇄 체계 이론이었었습니다. 비공식단, 커뮤니케이션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 비공식단이나 또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인간관계 이론이죠. 자, 26번. 인간관계 이론에 기반한 관리자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사회기술의 활용을 증시한다. 자, 사회기술이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인관계 능력이라 했었어요. 그죠? 인간관계 이론은 조직의 생산성은 결국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 즉 직원들 사이에 이런 수평적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어졌을 때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게 바로 인간관계 이론의 주요 내용이죠. 자, 맥그리거. 자, 우리 맥그리거 기억나시죠? XY 이론인데
맥그리거는 이제 인간관계 이론을 이제 수직적 인간관계 이론 얘기하면서 X 이론, Y 이론을 제시했었죠. 자 보면 맥그리거의 Y 이론에 가까운 인간관에 입각한다. 맞죠? 관료제나 과학적 관리 이론은 맥그리거의 X 이론에 입각해 있죠. 그것도 기억합시다. 학업 직원들과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 관계 유지에도 관심이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 관리 행동의 목표를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 관계 유지라는 게 보통 이제 비공식 집단을 형성한다 그랬었죠. 관리 행동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에 둔다. 자, 우리가 폐쇄 체계 이론은 전부 다 생산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인간관계 이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까에 초점을 둔 거예요. 개방 체계 이론들은 뭐예요? 생존에 초점을 뒀다 그랬죠. 살아남느냐? 어떻게 하면 환경에서 뻐둥뻐둥 버텨서 살아남을까? 이제 그 초점이 틀린 거예요. 과학적 업무 분석과 이윤 공유를 중시한다. 자, 과학적 업무 분석하고 이윤 공유라는 게 너 일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 줄게. 그게 바로 인센티브죠. 이것은 이제 과학적 관리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27번. 인간관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조직에서 규칙 강조하고 능률, 즉 효율성을 능률하고 똑같은 말 효율성이죠. 이것을 최우선시한다. 자, 이것은 관료제나 또는 과학적 관리 이론과 같은 바로 고전 이론이 여기에 해당하죠. 인간의 심리 사회적 욕구를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맞고요. 맥그리거의 X 이론과 유사한 관점의 이론이다. 이건 뭐죠, 여러분? 바로 관료제나 과학적 관리 이론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게 맞죠. 답은 니은입니다. 자, 체계론이죠. 다음은 체계론 중 어떤 하위 체계에 관한 설명인가? 자, 우리 조직 이론 가운데 체계 이론에 5가지 하위 체계 있었었죠. 생, 유, 경적, 광 기억나세요? 생산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 경계 하위 체계, 그렇죠? 그 다음에 적응 하위 체계, 마지막으로 관리 하위 체계가 있었었죠. 보면 주요 목적은 개인의 욕구를 통합하고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업무 절차를 공식화하고 표준화한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직원을 선발해서 훈련시키며 보상한다. 이게 유지죠. 뭐냐면 조직의 구성원인 직원들이 떠나가 버리면 조직은 없어져 버립니다. 즉 영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속이 유지죠. 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직원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떠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나요? 그냥 보상을 하죠. 이건 전부 유지 하위 체계에 관한 얘기다. 자, 29번. 사회복지 조직 이론과 그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상황 이론. 모든 조직의 이상적 관리 방법은 같다가 아니라 모든 조직의 이상적 관리 방법은 그때그때 틀리다죠. 이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고전 이론가들이나 인간관계 이론가들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방법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고전 이론, 인간관계 이론과 같은 폐쇄 체계 이론이고, 상황 이론은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거죠. 제도 이론은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를 주목한다. 그렇죠. 제도 이론은 이제 환경에 대한 적응인데 환경을 뭘로 보느냐예요. 그게 바로 법, 정책, 여론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정확히 이제 신제도 이론입니다. 정치경제 이론. 외부 자원의 의존이 강한 사회복지 조직에는 설명력이 약하다. 외부 자원의 의존이 강한 사회복지 조직을 설명하는데 정치경제 이론을 쓰죠. 어떤 환경?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잘못되면 거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없어져 버린다. 도태돼 버린다. 생존할 수 없게 된다. 그게 바로 정치경제 이론입니다. 행정적 관리론. 자, 조직 내 인간적 요소 강조인데 행정적 관리 이론이라는 게 행정관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포스드, 포르베 공부하셨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것도 대표적인 뭔가요? 예, 폐쇄 이론입니다. 우리 폐쇄 이론 4개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 고전 이론 2개, 인간관계 이론, 행정관리 이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행정관리 이론은 인간적 요소 강조하지 않습니다. 역시 폐쇄 이론답게 생산성, 효율성에 초점을 둬요. 인간적 존중하는 것, 인간적 관계 중시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인간관계 이론이죠. 동기위생 이론,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얘기하죠. 자, 이건 이제 동기부여 이론인데 조직 외부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자, 동기위생 이론 허스버그가 뭔 얘기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직원을 동기화시켜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 그걸 연구한 거죠. 자, 이 사람은 뭘 더 중시했어요? 위생적 요인보다 동기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만족 요인,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30번. 다음을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조직이론은 개방체계 관점에서 조직의 환경 영향을 강조했다. 자, 사회복지조직 관련된 법, 가치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 법이 나왔어 지금. 자, 유사 조직 간 동형화 현상을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으로 설명한다. 이 제도 이론이죠. 그렇죠. 법과 뭐 여론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동형화 현상 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31번. 다음은 어떤 조직 이론에 관한 건가? 사회복지 조직의 과업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의 현실을 생생하게 설명해 준다.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조직을 설명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이론. 자,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한다. 정치 경제 이론을 다른 말로 자원 의존이라고 하죠. 조직을 이끄는 가치와 이념을 강구하는 한계성을 나타낸다. 자, 32번. 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제도 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법률, 규칙, 사회적 여론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환경 변수가 되는 거죠. 조직군 생태 이론은 개별 조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자, 조직군 생태 이론은 조직군입니다. 이 군이 무리 군자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무리들, 덩어리들을 이제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개별 조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죠. 정치 경제 이론은 폐쇄 체계적 시각이다. 왜요? 폐쇄 체계는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것밖에 없죠. 정치 경제 이론은 대표적인 개방 체계적 시각입니다. 상황 이론에 의하면 조직의 업무 환경과 기술 환경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조직의 업무 환경, 기술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죠. 상황 이론은. 자원 의존 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어떻게 해요? 자원 의존 이론이 바로 뭐예요? 정치 경제 이론이죠. 조직은 내부적으로 자원을 창출할 수 없죠. 어떻게 되나요? 외부, 그러니까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과 같은 외부 환경의 자원의 생존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자원 의존 이론, 바로 정치 경제 이론입니다. 자, 33번. 조직 이론이 조직 관리에 미친 영향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생태체계 이론은 객관성의 원칙과 협동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여러분 주관성 원칙을 이해시킨 거죠. 주관성 원칙을. 그죠? 정치경제론은 이해 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켰다. 그렇죠. 환경 변수에 대한 중요성. 관료제는 자, 권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체계론은 주체들 간의 상호 존성에 대한 이해. 여기서 얘기하는 주체라는 것은 바로 뭐죠? 하위 체계들이죠. 인간관계 이론은 비공식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자, 맞죠? 인간관계 이론하면 항상 비공식 집단 또는 비공식 조직이 생각나셔야 돼요. 자, 34번.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부여에 초점을 두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직관리 기법은 자, 구성원 참여했어. 그 다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어. 자, 그러면 자, 명확한 목표와 책임 부여하고 구성원 참여했다고 한다면 딱 두 개야. MBO.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관리 이론 아니면 TQM, 총체적 품질 관리 이론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TQM이 없단 말이야. MBO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MBO가 답이 되는 거죠. 구성원 참여 강조했고 명확한 목표 설정, 책임 부여에 초점을 뒀다. 그러면 MBO, TQM이죠. 둘 중에 하나인데 TQM이 없으니까 MBO만 찾는 겁니다. 35번. 자, 총체적 품질 관리 이론, Total Quality Management, 총체적 품질 관리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구 조사해야 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서비스의 품질을 고려하되 그 서비스의 품질의 결정자는 누구야? 소비자다. 즉 고객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비스의 변이 가능성을 예방합니다. 그렇죠. 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변질, 썩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서비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되고 최고 관리자를 품질의 최종 결정자로 간주한다. 자, 품질의 최종 결정자는 최고 관리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죠? 소비자죠. 소비자. 즉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그게 TQM이었었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최고 관리자는 누구다? 바로 소비자, 즉 고객이었다. 투입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했고요. 자, 36번. TQM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직 위주 강화로 인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복지관들, 특히 이제 공공기관들,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의 콜센터에 이렇게 전화하면요, 전부 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옛날엔 클라이언트였었는데 이제 고객이 된 거예요. 구성원 참여의 활성화 전략을 중요시한다. 잠깐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산된 건 맞는데 전문직주의가 아니고 이게 소비자 중심주의죠. 소비자 중심주의,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주의, 소비자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직주의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전문직주의하면 뭐예요? 사회복지사 중심이란 뜻이죠. 그게 아니에요. 2번, 구성원 참여 활성화 전략 중요시하고 참여, 그렇죠?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강조하고, 초기 과정에서는 조직 리더의 주도성이 중요하고, 고객 만족을 우선의 가치로 해서 서비스의 질을 강조한다. 37번,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 관리 기법 했습니다. 서비스의 질 나왔습니다. 그죠? quality, 그죠? 질을 조직의 일차적 목표로 하고 고객 만족할 때까지 팀워크를 통한 조직의 지속적 변화하게 한다. 통계 자료 활용해서 그렇죠? 고객이 진짜 만족하는지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 방법론에 기초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자, 바로 TQM 얘기하는 거죠. TQM 시험 문제 꼭 나올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자, 38번. 총체적 품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투입과 산출에 관한 전반적 과정을 포함하고, 그죠? 투입이라는 것은 제공되어지는 서비스고 산출이라는 것은 고객의 만족이에요. 그죠? 위계적 직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준용한다. 이거는 관료제에 관한 얘기죠. 전체 조직 구성원의 사명감이 투철해야 된다. 그죠? 조직 구성원 전체, 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이런 사명감을 갖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조직의 생존과 소멸 현상을 설명하더라. TQM은 현대 조직 이론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39번. 총체적 품질 관리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고객 중심 관리,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품질은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더라. 그죠? 의사 결정은 자료 분석에 기반하고, 그래서 자료 분석을 해서 통계적 자료를 분석해 갖고 그 나온 결과물, 즉 고객이 진짜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를 갖다 품평한다 그랬죠. 품질 향상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40번.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수평적 분야에서는 통제 범위를, 수직적 분야에서는 조직 조정과 의사소통의 수준을 고려해서 설계된다. 맞죠? 그러니까 수평적 분야에서는 통제 범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통제 범위라는 게. 그러니까 한 리더가 있으면은, 한 관리자가 있으면 이 관리자 밑에 몇 명까지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총무팀장이 있어. 그러면 이 총무팀장 밑에 총무팀장이 도대체 몇 명의 직원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한 20명 관리한다.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군대 조직 한번 봐봐요. 군대 조직 보면은 한 분대 내에 많아야 한 10명이에요. 그죠?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통제 불가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수평적 분화입니다. 수평화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수평적 분화에서는 통제 범위를 고려해야 되고, 수직적 분화에서는 이거죠. 수직적 분화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위계, 명령, 상명, 하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수평적 분화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권위 또는 권력의 조정과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수준, 어떻게 의사소통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어지는가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겠죠. 꼭 기억합시다. 업무의 표준화는 조직 운영의 경제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를 표준화시켜 버리면 조직 운영을 경제적, 즉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투입이 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산출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측도 용이해지겠죠. 정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직권화는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 자, 정보가 한 사람한테 과다하게 몰려져 있어요.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정보를 독식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갖고서 의사결정을 혼자서 해요. 그걸 직권화라고 하죠. 그러면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사장님 혼자 정보 다 갖고 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장님 혼자 의사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럼 하나 잘못하면 망하는 거야. 뭐 증권회사 같은 데가 그렇죠. 그래서 야, 이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되더라. 정보 잘 알고 있고, 그래, 여기다 그냥 돈 다 쏟아갖고 이 주식 다 사버리자. 그러다 이제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가닥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집권화가 일어나면은 실패 가능성이 아주 급증할 수 있는 거죠. 공적 권한의 집중 분산은 조직 관리 효과성, 효율성과 연관되어져 있죠. 그렇죠. 공식화는 구성원들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우리 공식화라고 하는 개념 공부하셨죠? 바로 뭐예요? 그 조직의 운영 매뉴얼, 조직에 관련된 그 분업과 관련된 규칙들이 어떻게 매뉴얼화, 문서화되어 있는 정도를 공식화라고 했습니다. 자, 41번. 괄호 안에 들어갈 조직 구조와 관련 개념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수평적, 수직적 분할의 수준, 이게 복잡성 얘기하는 거고, 의사결정 공식적 권한이 분산되거나 이양된 건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분권화, 조직 내 직무 수행 과정을 명문화하는 거, 자,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공식화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잡성, 분권화, 공식화를 우리가 조직 구조의 세 가지 요소라고 공부하셨죠? 기억하셔야 돼. 42번. 조직 구조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환경이 단순할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환경이 단순할수록 어떻게 집권식이 유리한 거죠. 분권이 아니라 집권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내리고 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릴 내용들도 뭐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겠죠.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분권식이 적합한 것이 아니라 집권식이 그렇죠. 그게 적합하죠. 자, 일반적으로 사회복 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적합하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복잡 다양하잖아요. 이걸 표준화 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그래서 표준화 시킬수록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한 게 아니라 표준화 정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게 맞죠. 자, 사회복 조직, 그러니까 공식화를 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공식화를 하는 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 조직의 경우 외부 상황에 이게 뭐예요? 달르가 뭐야? 외부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외부 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 그죠? 즉 상황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모든 사회복 조직은 분권식이 적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직권화와 분권화가 어떻게 병행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43번.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 자, 복잡성 공부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제 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수직적 구조를 갖는다. 자, 통제 범위가 넓을수록 어떻게 돼? 옆으로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평적 구조를 갖는 거예요. 수평적 구조. 자, 분권화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자, 복잡성하고 분권화가 대칭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전혀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 조직 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자, 조직 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주는 것은 공식화, 즉 표준화 정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는 복잡성하고 관계가 멀고, 수평적 분화가 증가하면 조정의 필요가 높아진다. 그렇죠. 수평적 분화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통제 범위가 같이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자, 이때는 이제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잘라줘야 됩니다. 야, 여기는 총무팀이 하고 여기는 또 무슨 뭐 기획팀에서 따로 만들자. 총무팀이 이렇게 인원이 많아야 되냐? 그럼 여기서 격리팀 따로 만들고 뭐 비품 관리팀 따로 만들고 뭐 이런 거 행정팀 따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인다. 상관없는 얘기고요. 44번. 행렬구조. 자,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조직의 단점으로 오는 것은 역동적인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자, 역동적인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고 이 매트릭스 조직을 갖죠. 매트릭스 조직, 굉장히 유연한 조직 형태죠. 직권화, 분권화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죠. 매트릭스 조직은 업무자의 역할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속이 두 군데를 했어요. 매트릭스 조직은 여기에도 속하고 또 그러니까 행과 열에 동시에 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할 긴장이나 갈등 경험할 수 있고,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나 비탄력적이다.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는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탄력적이죠. 자, 함적 분업과 부서 간 통합을 허용하고 있죠. 자, 44번 잘 봅시다. 행렬구조 문제 나왔어요. 자, 업무 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업무 세분화. 쉽게 보면 고도로 업무가 분업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이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더 비인간화 되겠죠.
직무 순환 실시한다. 그죠? 직무 순환이 바로 뭐죠? 예,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 일을 했는데 내일은 다른 일을 하고 내일은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업의 병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직무 순환이죠.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한다. 전문 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더라. 이건 전부 다 이제 더 고도로 분업화하자는 얘기죠. 그 업무 세분화, 즉 분업화가 고도로 이루어지면 이게 인간성 말살의 현상이 벌어지고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직무 순환이나 직무 공유, 그렇죠? 직무 공유, 직무 순환 뭐 이런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자, 46번. 업무 세분화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치료팀은 조직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조직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한다. 팀을 구성해서 클라이언트를 치료하는 게 치료팀입니다. 직무순환은 주기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즉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직무 확대는 자, 이것도 업무 세분화 단점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지금 46번 문제 잘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재는 담지를 않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직무 확대는 한 명의 사람이 과업의 종류를 늘리는 거야. 뭐냐면은 이런 거지. 직무 순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오늘은 바퀴 끼고 내일은 핸들 끼고 그렇죠. 그 다음 날은 의자 안 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서로 다른 업무를 맡아서 보게 하는 게 이제 직무 순환이고, 직무 확대라는 것은 자, 한 사람의 업무 담당자의 업무의 범주를 넓혀주는 거예요. 뭐냐면 바퀴만 맨날 끼던 애한테, 자동차 공장에서 바퀴만 끼던 애한테 너 바퀴도 끼고 너 내일부터는 바퀴도 끼고 핸들도 껴라. 그럼 바퀴 끼고 핸들 끼고 바퀴 끼고 핸들 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게 직무 확대야. 그 다음에 사례 관리 아시죠? 사정, 연계, 옹후가 아니고 옹호입니다. 옹호 등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사는 저절로 직무 확대가 돼야 돼.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직무 순환과 사례 관리는 개별 업무자 차원의 노력보다는 조직 단위 간 연결을 강조한다. 자, 직무 순환과 사례 관리는 개별 업무자 차원의 노력보다는 조직 단위 간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세분화는 조직 단위, 그러니까 무슨 총무팀, 무슨 뭐 인사팀 뭐 이런 팀 단위의 얘기가 아니고, 업무 세분화는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개인이 경험하는 분업화의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순환과 사례 관리는 개별 조직 단위 간보다는 개별 업무자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분업의 피해자는 개별 조직이나 또는 하부 조직들이 아니고, 분업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분업의 피해자는 바로 개인 자신입니다. 근로자 개인 자신이죠. 자, 47번. 사회복지 조직에서 업무를 구분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부문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리자가 통솔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업무 단위 간 개인들의 능력차를 반영한다. 자, 관리가가 통솔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수기준 부문화죠. 그런데 이것이 개인들의 능력차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차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능별 부문화라고 우리 공부하셨었어요. 2교대 또는 3교대 등과 같이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일반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자, 2교대, 3교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 기준 부문화인데, 일반 사회복지 조직,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 중에서도 24시간 근무하는 데들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요양시설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데서들은 쓰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 사회복지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쓰지는 않죠. 일반 사회복지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쓰면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항상 밤새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서비스 제공, 모금, 프로그램 계획 등 기능을, 이게 기능 기준 부문화죠, 하는 방법은 업무 단위 간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기능별로 기능의 주체들이 서로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하는 팀, 모금하는 팀, 프로그램 계획하는 팀 등이 서로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조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과업에 대해서만 몰입하는 부서 간 몰입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자, 그래서 지리적 영역 기준 부문화를 했죠. 이런 게 업무 단위당 격차를 해소하는 게 격차가 늘어날 수 있죠. 뭐냐면은
지리적 영역 기준 부문화 같은 경우에는 A지역, B지역이 있는데 A지역에는 수급자가 많어, B지역에는 수급자가 없어. 그러면 A지역 담당한 데는 아주 힘들어 죽는 거고 B지역 담당한 데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업무량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가족문제, 비행문제 등 문제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유리하다. 그렇지 않고요. 자, 왜냐면은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가족 문제도 갖고 있고 비행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그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그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겠죠. 48번 사회복지 조직의 부문화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서비스 기준 부문화,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 등으로 구분했다. 자, 여기 보면은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 등으로 구분한 것을 우리가 서비스 기준 부문화라고 얘기하진 않죠. 자, 서비스 기준 부문화라는 게 여러분 이것은 기술을 갖고 구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리적 기준 부문화는 클라이언트 거주 지역에 따라 이게 맞고요. 기능 기준 부문화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회사업, 요게 이제 서비스 기준 부문화죠. 요게 그렇죠. 기술 갖고 구분한 거. 자, 그 다음에 시간 기준 부문화는 업무 시간에 따라 2교대, 3교대. 그러니까 답은 니은하고 리을만 맞네요. 49번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목표보다 다수의 목표를 추구하고 조직 목표와 구성원의 개인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정관에 나타난 목표 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운영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정관에 나타난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정관. 우리가 정관에 뭐가 있죠, 여러분? 각 사회복지 법인에 정관이 있는데 정관에는 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죠. 목적 사업.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고 목적입니다. 정관에는요. 그래서 목적 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운영 목표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목적이 어떤 거고 목표가 뭔지는 압니다. 50번 기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의 정적인 개념. 자,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은 맞는데 정적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죠. 동적 개념. 기획은 끊임없이 바뀌어집니다. 서비스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죠?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활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획할 때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죠? 또 기획이 달성되어졌을 때의, 즉 계획된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의 그 성취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일으킨다 그랬죠. 51번 기획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과거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고 프로그램 수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프로그램 수행 과정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죠. 50번 문제, 51번 문제.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바꿔놓고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자, 전문적 지식 기반 체제에 기반을 둔다. 52번 기획의 유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최고관리층은 조직의 사업계획 및 할당 계획에 관여한다. 중간관리층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에 관여한다. 자, 최고관리층이 조직의 사업계획 및 할당 계획. 자, 할당 계획을 하진 않습니다. 중간관리층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에 관여한다. 자, 그건 이제 말단 관리층들이 할 일이죠. 중간 관리층이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에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독 관리층이 얘기하는 거죠. 감독 관리층이 프로그램 기획에 관여하는 거죠. 슈퍼바이저들, 그죠? 감독 관리층은 주로 1년 이상의 장기 기획에 관여하는 것은 이건 최고 관리층이 할 일이고, 전략적 기획은 조직의 기본적인 결정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맞죠? 운영 계획은 외부 환경과의 경쟁에 대한 사정을 포함하는 것은 이건 전략적 계획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합리성, 지속성, 참여성, 목적성. 현재 지향성이 아니고 미래 지향성이죠. 미래 지향성.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최근 관리자의 직관적 의사결정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직관적으로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최소 비용으로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효율성 창출을 위한 거죠. 사회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다. 조직 외부의 정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다. 이놈의 불확실성은 맨날 나옵니다. 55번 전략적 기획 과정에서 수행해야 될 과업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우리 전략적 기획, 그다음 운영 기획이 있다 그랬었어요. 전략적 기획은 운영 기획 전에 어떤 이 고도에 창출되어, 그러니까 고도로 우리 조직이 어떻게 생존하고 남을 것인가, 환경을 어떻게 개척하고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직의 사명과 가치를 설정하고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는 건 이건 운영 기획이죠. 자원을 할당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도 이것도 운영 기획에 해당하죠. 56번. 전략적 기획에서 기관의 장단점에 대한 내부 분석과 현재 미래의 기관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을 분석할 때 유용한 기법 바로 뭐지? 전략적 기획할 때는 이 수합 분석 많이 쓰죠. 이 수합 분석은 전략적 기획에서도 써먹고 또 이제 홍보할 때도 수합 분석을 하죠. S, 스트렝스, 조직 내부의 강점. 그 다음에 W, weakness, 그죠? 조직 내부의 약점. 자, 그 다음에 O, opportunity, 조직 외부의 환경의 기회, 그렇죠? T, threaten, 조직 외부의, 즉 환경의 위협, 네 가지 기억하시고. PRT,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었었죠. 여러분 이것도 기획 방법입니다. 간트 차트도 그렇고, 섀도우 그래프, MBO는 뭐예요, 이거는? MBO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즈, 목표 관리 이론이었었죠. 자, 57번. 다음은 스키드모어의 기획 과정에 열거한 것이다. 가론에 들어갈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목표 설정하고 자원 고려한 다음에 대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의 결과, 이 대안을 제공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즉 미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설정하고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한 다음에 개방성 유지가 등장하죠. 개방성 유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든지 환경 변수에 따라서 이 기획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 그게 개방성 유지였었죠. 예. 자, 58번. 프로그램 기획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때 따르는 논리적인 순서는 이랬습니다. 자,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세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러니까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어떻게 실행을 하고 마지막에 평가하는 순서로 되어 있죠. 59번.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을 모두 보는 것 했습니다.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법. 이게 전부 다 뭐죠? 기획 기법 얘기하는 거죠. PRT, MBO, 목표 관리 이론이죠, 그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건 기획 기법은 아니지만 간트 차트도 되고요. 이게 기억 디귿이냐, 니은이 들어가냐인데 니은도 들어갑니다. MBO도. 아웃소싱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이게 외주 발주라고 하죠. 외주 발주. 그래서 조직의 어떤 비대화,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조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조직의 중추적 사업은 조직 내부적으로 수행을 하지만 그 외 부수적인 사업들을 외주업체에다 맡겨서 그 외주업체의 생산성에 외주업체에다 맞춰서 그들이 제작해 준 걸 가지고서 조직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 TV 프로그램들 보면요, 어때요? 뭐 MBC 방송국에서 무슨 드라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MBC가 만든 게 아니고 MBC가 아웃소싱해서 다른 이제 프로덕션 업체에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제 MBC가 방송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 게 아웃소싱이다. 60번. PRT에서 프로그램 시작부터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입니다. 모든 활동의 종류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경로를 찾는 방법이 바로 인계 경로죠. 인계 경로. 자, 인계 경로는 바로 뭐지? 최소한 확보해야 될 시간 기억하실 겁니다. 자, 61번.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관리 기법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과업들을 확인하고 과업별 소요 시간을 계산해서 추정하고 전체 과업들 간 최적의 시간 경로를 파악한다. PRT. 여기서 얘기하는 최적의 시간 경로가 바로 인계 경로죠. 62번.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놓고 진행한다. 과업별 소요 시간을 계산해서 추정한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단 시간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 인계 경로예요. 주요 세분 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 관계와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서 나타낸 것이다. 겐트 차트에 비해서 활동 시간과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죠. 간트 차트는 활동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그림 다 보셨을 거야. 그런데 이 PR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매우 유용하죠. 63번. 의사결정에 관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관적 방법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이나 육감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 맞죠. 직관.
자, 문제 해결적 방법은 정보 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판단적 방법은 비정형적 방법, 맞아요.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자, 판단적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경험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근데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비정형적 방법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판단적 방법입니다. 정형적 의사결정은 절차, 규정, 방침에 따라 규칙적인 의사결정회가 결정되고,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사전에 결정된 기준 없이 이루어지며 보통 단발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결정. 자, 좀 정리 좀 해두세요. 64번.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거 이제 의사결정 모형 우리 어서 공부했어요. 정책론에서 공부하셨던 거 행정론에서도 그대로 공부합니다. 자, 과거의 결정 내용에 기초해서 변화를 조금씩 주는 거라 그랬죠. 예. 현상 유지 위주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비판도 있다. 바로 점중주의 모형 얘기하는 거죠. 의사결정 모형 가운데. 자, 65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놓고 각 대안별로 선택할 경우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분석해서 각 대안들이 갖게 될 장단점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도록 돕는 의사결정 기법. 이걸 바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법, Decision Tree Analysis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하자고요. 66번.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그렇죠?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브레인스토밍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야. 막 떠들어대. 그러니까 양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온 모든 의견들이 질적으로 이게 좋은 의견들이 아닙니다. 다 그냥 이 소리에는 개소리, 이 소리에는 말소리, 이 소리에는 사람 소리도 다 섞여 있는 거야. 쓸모없는 이야기들도 이 안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요. 이해되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느냐가 이제 이 브레인스토밍을 리드하는 리더의 그 과업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질을 더 중시하고, 그렇죠? 능동적 참여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야만 하고 싶은 별소리가 다 나오겠죠. 그렇죠. 능동적 참여 중요하고 아이디어의 이 질이 아니라 양이 더 중요하다. 자, 그게 맞아요. 변증법적 토의는 사안의 찬성과 반대를 이해함으로써 기본으로 한다. 우리 변증법적 토의, 우리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 만들었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예요? 정반합. 그렇죠. 즉 찬성이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게 있고 그 찬성과 반대를 묶어서 합치된 의견을 만들어내는 게 변증법적 토의예요. 델파이 기법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합의를 얻을 때 많이 쓰고요. 대안 선택 흐름 도표. 자,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연속 질문을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한다. 그래서 대안 선택 흐름 도표입니다. 의사결정 남부 분석하고 대안 선택 흐름 도표 구분하세요. 명목 집단 기법은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외부 현상을 피할 수 있죠. 자, 명목 집단 기법이라는 게, 명목이라는 말은 실제로 니네는 집단이 아니야. 그냥 이름만 집단이라는 뜻이죠. 명목적 집단. 그러니까 집단으로서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집단 역동성 같은 게 발휘되지 않고 그냥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명목적 집단이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여서 뭘 해요? 서면으로 어떤 역동적 상호작용 없이 서면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명목적 집단 기법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나 분위기상 왜곡 현상, 그러니까 이게 구두로 막 떠들면은 저게 내 의견하고 안 맞아 이러면서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줄일 수가 있죠. 예, 서면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67번. 의사결정 방법 및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안 선택 흐름 도표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해당한다. 자, 대안 선택 흐름 도표는 개인적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개인 혼자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나 또는 대안 선택 흐름 도표 있죠? 이런 것들은 개인 혼자서 개인이 의사결정하는 방법이고, 자, 브레인스토밍은 지도자만 주제를 알고 그 집단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이다. 자, 지도자만 주제를 알고 집단에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집단한테 문제를 다 제시를 하죠. 즉 지도자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도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갖고 어떻게 장시간은 아니고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자유롭게 막 떠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장시간 하면 여러분 사람들 떠드느라고 지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좀 고쳐놓으시고, 판단적 결정은 정보 수집, 연구, 분석 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건 판단적 결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문제 해결적 결정 방법이라 했죠. 문제 해결적 방법. 직관적 결정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판단적 결정이죠. 판단적 결정. 직관적 결정은 뭐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듯이 감정, 육감, 그렇죠. 야,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정익적 의사결정자의 직관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이 델파이 기법 있잖아요. 이 델파이 기법이나 또는 명목 집단 기법 또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혼자서 의사결정하느냐 아니면 집단 구성원 여럿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구분해요. 자, 정리됐죠? 자, 68번.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건 모두 고른 것은 행동이론.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직무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하더라. 그렇죠. 예. 경쟁가치 리더십이론. 조직 구성원의 성숙에 따라서 리더는 관리 행동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변혁적 리더십. 리더의 개혁적 변화지향적 모습과 비전 제시는 조직 구성원의 높은 수준의 동기를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거래, 변혁적 리더십 얘기하는 거죠. 특성이론.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특성이론은 뭐예요? 이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보고 다른 말로 자질 이론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리더에게는 특별한 자질이 있다를 얘기하는 게 이제 특성 이론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되게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